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겠다며 서울 아파트를 팔았던 저희 부부에게 벌어진 3년간의 악몽 같은 일들이거든요. 혹시 전원 생활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값비싼 교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남편 박철수와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30평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격리과장으로 일했고 저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죠. 평범한 서민이었지만 나름대로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부동산 전단지를 들고 왔어요. 여보, 이거 한번 봐. 남편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단지에는 꿈의 전원주택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어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 집들은 정말 예뻤습니다. 마당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뒤로는 산이 보이고 앞으로는 시원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죠. 평생 도시에서만 살았잖아.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보자. 남편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엔 저도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살던 곳을 왜 떠나? 병원도 가깝고 장도 보기 편한데. 하지만 남편의 설득은 계속됐어요. 매일같이 전원 생활의 장점을 늘어놓았습니다. 공기도 좋고 텃밭도 가꾸고 손자들 오면 뛰어놀 수 있잖아. 그렇게 몇 달을 고민하던 중 건축업체에서 설명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꼭 가보자고 해서 따라갔죠. 호텔 연회장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저희와 비슷한 나이의 부부들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이 올라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의 전원주택 대표 최진호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고 신뢰감이 있어 보였어요. 손동작까지 자연스럽고 말솜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평생 도시에서 고생하며 사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만의 시간입니다. 새소리 들으며 일어나고 별빛 아래 잠들고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있으십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아름다운 전원주택들이 계속 나왔어요. 유럽풍 주택, 통나무집, 한옥까지 다양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300채가 넘는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모든 고객님들이 만족하셨고 AS까지 완벽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화면 속 집들이 정말 예뻤거든요. 옆에 앉은 남편도 숨을 죽이며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는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보통 3억이 들어가는 집을 2억에 지어드리겠습니다. 단 오늘 계약하시는 분들께만 해당됩니다. 설명회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갔어요. 저희도 그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셨나요? 최 대표가 저희에게 직접 와서 말을 걸었어요. 집이 정말 예쁘긴 한데 돈이. 제가 망설이자 최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계약금은 3천만 원만 내시면 돼요. 나머지는 공사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받습니다. 3천만 원이면 저희가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아파트를 팔면 2억 정도는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2억에 다 되는 거예요? 남편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추가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최 대표의 대답이 확신에 찼어요. 그날 저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남편과 저는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전원 생활을 하는구나. 손자들 오면 정말 좋아할 텐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는데 생각보다 잘 안 팔렸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건축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초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중도금을 입금해 주세요. 5천만 원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아파트가 아직 안 팔렸는데. 그럼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남편 퇴직금에서 5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 후로도 계속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골조 공사비요. 지붕 공사비요. 내장 공사비요. 매번 몇 천만 원씩 요구했어요. 저희는 대출을 받아가며 돈을 보냈습니다. 아파트도 급하게 매물로 내놓느라 시세보다 싸게 팔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공사 현장을 보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의 외관만 겨우 완성된 상태였거든요.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됐어요.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공사가 복잡해졌습니다. 집안이 약해서 보강 공사를 해야 해요. 또 추가 비용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쓰인 부분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집안 보강 인허가, 부대 시설 등 추가 공사비는 별도. 이게 뭐예요? 최 대표에게 따졌지만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못 보셨나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당한 것을요. 2억이라던 공사비는 기본 골조만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실제로는 3억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사기잖아 이게.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저희였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업체 측 주장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시니까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낸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저희가 낸 돈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판 돈과 퇴직금 그리고 대출까지 합쳐서요. 하지만 남은 것은 반쪽짜리 집 한 채뿐이었어요. 큰아들 민수에게 사실을 털어놨을 때의 반응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계약을 하셨어요? 목소리에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렸잖아요. 왜 혼자서 결정하셨어요? 큰아들의 말이 맞았어요. 처음에 전원주택 얘기를 했을 때 아들들이 반대했거든요. 아버지 시골 가시면 병원 가기도 힘들어요. 장보기도 불편하고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나와요. 하지만 저희는 아들들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젊은 애들이 뭘 알겠어라고 생각했죠.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작은 아들 영수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이었어요. 게다가 대출금 3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수십만 원씩 나갔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봐. 남편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돈 걱정에 뒤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지?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몇 달 후 최 대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업체 사무실에 가보니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전화를 해도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10명이 넘었어요.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것이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다들 저희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노후 자금을 모두 잃고 막막해하고 있었죠. 어떤 분은 아들, 딸들과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는 이미 해외로 도망간 상태였고 회사 재산은 없었거든요.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도 했어요. 전원생활의 꿈을 이용한 악질적인 사기입니다. 제 얘기가 방송에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경찰 수사도 시작됐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최 대표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아마 미리 계획하고 도망갔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을 때였어요. 놀랍게도 최 대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국에서 호화 생활을 하다가 붙잡힌 것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최 대표가 모든 돈을 이미 써버렸거든요. 도박과 투자 실패로 탕진해버린 상태였어요. 결국 일부만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고작 3천만 원이었어요. 2억 3천만 원을 잃고 3천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마저도 다른 피해자들과 나눠 가져야 했어요.
변호사 비용까지 빼고 나니 실제로 받은 것은 더 적었습니다. 정말 허탈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였어요. 큰아들 민수는 가끔 연락을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화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걱정보다는 체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작은 아들 영수는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아이들만 데려와서 잠깐 보고 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 큰 집으로 이사 와요? 손자 하은이의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나빠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이 오르고 당뇨까지 생겼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이게 다 내 탓이야. 자책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어요.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요.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해. 남편은 체념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3천만 원으로도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작은 전세방부터 구해야 했어요.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인천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어요. 서울의 30평 아파트에서 인천의 10평 원룸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좁은 공간에 물건들을 다 넣을 수가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모은 가구와 살림살이들을 대부분 버려야 했어요. 엄마, 이 그릇 세트는 민수 결혼할 때 산 건데.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어요.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동네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장을 보러 가려면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적응해 갔어요.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머,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씨네 할머니시죠? 정육점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남편도 조금씩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고 산책도 했어요. 여보, 생각해보니까 집이 넓다고 좋은 게 아니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걱정 마라. 우리 잘 살고 있어. 민수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용돈이에요. 조금이지만. 아니다. 우리가 뭔가. 남편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버지, 제가 그때 너무했어요. 더 도와드려야 했는데.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니? 우리가 잘못한 거지. 그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집도 괜찮아요. 손자 하은이가 해맑게 웃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작은 아들 영수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영수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했어요. 영수도 울고 있었어요. 아니다. 아빠가 잘못했지. 너희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남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후로 영수도 가끔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희는 인천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관리하기가 쉬워서 좋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시간제 일을 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4시간씩 일하는데 월 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일하니까 좋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동네 카페에서 주방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용돈 정도는 벌어요.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해요. 병원비도 부담되고 큰 지출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하고 있어요. 가끔 전원주택을 지으려던 그 땅을 보러 갑니다.
미완성된 집이 그대로 서 있어요. 비바람에 쓸려서 흉물스러운 모습이 됐지만요. 여보 후회되니? 남편이 물어봤을 때 답했습니다. 후회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정말 많은 것을 잃었어요. 돈도 잃고 집도 잃고 가족들과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들은 남아 있거든요. 남편과 저의 건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 조금씩이지만 회복되고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 요즘에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상담해 드리기도 해요. 전원주택 사기 조심하세요. 계약서는 꼭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때 아들들 말을 들었다면,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희는 이제 꿈을 좇지 않습니다. 현실에 충실하게 살려고 해요.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원 생활의 꿈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손자들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혹시 전원 생활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시고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족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시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